그렇다면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 중인 황지현 원장. 가는 곳마다 닫아야 돼가지고. 제주도에선 단 하나뿐인 민간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딜레마가 돌아가시기를 못해요, 저희가. 돌아가실 만한 상황이면 저희가 항생제를 넣고 또 연장시키고.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계속 살려내는 게 이게 이게 잘하는 건가라는 이게 고민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형이 모르고 나도 고맙다가. 어머니, 이거 보면은 여기 가스가 아직도 많이 차 있거든? 까만색. 예. 이게 다 가스 찬 거란 말이야. 팡팡 소리 나고 그냥 막.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건 좋은 거라니까. 소리 나는 건 어머니 장이 아직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 이 소리 안 나고 막가비 죽인 줄 알면 이렇게요. 되게 진짜 뭘 죽어 자꾸. 살 생각이어서 아파. 살 생각이 없어 너무. 근데 이제 자꾸 근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계란 호로 두 번 주. 두 번쯤. 아드님 이거 혹시 병원용 침대는 못 빌려요? 필요하면 구매해도 되는데. 근데 왜냐면 어머님이 이렇게 섰다 앉았다 자꾸 하시고. 4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양오결 할머니. 물 한 모금 넘기기 버거워진 상태지만 병원 입원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산소호흡기랑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서명하셨어요? 응. 나 죽게 되면 그냥 죽지. 그런 거 아니게. 그거 해봐도 죽을 거, 안 해봐도 죽을 거, 못 견디게 할 필요가 없어. 하여튼 이게 이미 이제 회생불능이고, 이제 사망에 임박했고, 치료한다고 개선되지도 않고, 고통만 심한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한 연명을 위한 뭐 강제 호흡이라든지, 강제 급식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의사표명을 하면 그런 연명 치료를 안 하는 호흡기를 떼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허용한다 그 말이죠. 연명 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라는 중단한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떠날 때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막 지연시켜서 고통스럽다. 가족도 본인도 그런 문제인데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건강보험료 지출도 그 피보험자의 이제 일생을 기준으로 하면 나이 들어서 사망 직전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임종 직전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사망 직전에 1년이나 뭐 그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되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70%, 80%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 정도 비율이. 연명 치료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힘들고 네.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자.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에. 본인도 동의해야 되고 가족도 동의해야 되고. 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대통령 공무회 영상까지 보고 왔는데, 자, 제주 메디오룸 가정의학과 황지현 원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엄청 바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여기 오신다고 또 아침 8시부터 이제 돌아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8시 출근하면 그날 돌아야 될 환자분들 다 파악하고 그 그다음에 제주 지역을 전체를 도는 거죠. 예, 서귀포까지 전 지역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6분 보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일단 왔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응급콜은 받아야 되니까 예,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이죠. 말기 네. 환자들이 네. 생애 말기 환자들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그냥 계시고 지금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봐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방문 진료 왕진이죠. 왕진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네. 그러다가 월요일 날 갔던 분인데 오늘 갑자기 또 연락 와서 지금
좀 아프다 그러면 다시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루에 두세 번 가는 경우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고. 예, 임종이 가까워 오시면 가족분들이 임종을 집에서 처음 맞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임종기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도 임종이 정확히 몇 시에 될 줄은 모르니까 임종기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임종 선언을 해드릴 때까지 가족도 다독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편안하게 돌아가시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고 연락이 오면 사망 선언 해드려 가야 되고. 이게 전국에 많습니까? 이게 그 대학병원의 부설로는 가정용 호스피스 팀들이 있는데요. 의원으로는 저희가 최초여서 네, 지금 이제 애로사항이 좀 많죠. 이제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보니까. 네. 딱 들어도 네. 아 이거 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님 모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지원도 받고 하려고. 예.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이제 방문료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루에 방문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 저희가 보통 150km를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많아야 7, 8분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 간호사 선생님도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거를 저희가 간호사는 낮 시간에 5명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명을 보고 나면 나머지는 제가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보통 제가 보는 인원이 한 8, 9명 되는데 그러려면 거의 한 8시, 9시에 끝나죠, 밤에. 아 그만큼 힘드니까 아마 간호사분들도 힘드니까 네. 그만두는 것 같고. 네. 그 생활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 7일, 현재는. 아유, 주 주 7일이요? 네, 네. 아니, 몸이 괜찮으세요? 그럼?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분들을 대치해서 볼 수 있는 인력이 현재는 없어요. 아까 화면에 나온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 네.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네, 본인의 생일날 0시 5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시고 네. 자택에서 가족들 자택에서. 앞에서 임종을 맞은 거잖아요. 네. 저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희는 가정용 호스피스 목표가 집에서 임종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네. 때문에 80%가 지금 집에서 돌아가시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없죠. 지금 없죠. 일단은 보호자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세요. 집에서 임종하는 거를. 이게 법적으로도 그런 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와서 사망 선언을 해주시면 사망신고? 되는데 그냥 돌아가시면은 보통은 이게 안 받아줘요 장례식장에서. 경찰 부르고 검안이 와가지고 그걸 봐야 되거든요. 예, 그 검사가 그거 이제 그걸 해줘야 돼요. 대통령도 그런 검시.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대통령 선생님도 봤습니다마는 의료보험 거의 생애 마지막에 한 80%를 다 써버린다. 네. 그게 이제 집에 있다가 아프면 응급실 가고 또 아프면 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도 거의 만실이고 네. 응급실도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병이 나을 뭐 희망은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많이 가다 보면 응급실도 포화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양병원에서도 꽤 오래 일하다가 제가 요양병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요양병원이 거의 중환자실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췌장으로 저랑 같이 계셨던 환자분이 한 5년을 사셨는데 그분을 열라면 항생제 쓰고 열라면 항생제 쓰고 하면서 돌아가실만 해도 살려놓고 돌아가실만 살려놓고 근데 이게 의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가족한테는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사실 거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5년이나 계셨으니까 병원비가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한 보통 병원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요양비가 나오는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의사들이 접근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열만 나면 응급실 실려가시는데 응급실 실려가면 응급실에서는 그냥 피 검사만 해서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전신을 다 검사를 해버리니까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노화다 말년에 별 특별한 게 없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요양병 가실래요?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살려야 될 응급 환자들을 놓치게 되는 그렇죠. 경우도 발생이 되니까 이런 노년층에 자기가 원하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하려면 연명치료 중단을 하셔야 되고 그게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예. 가족끼리. 그렇죠. 그 네. 아까 다큐가 이제 KBS 다큐인데 거기 보면 그 제주대학병원에 또 다른 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분은 가족들을 막 설득하더라고. 이제 날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하시면. 근데 가족들은 계속 치료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자식된 입장에서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한 말은 그렇게 연명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향으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 의사로 연명 치료 안 하겠다. 뭐 그 전에 안 아플 때 이렇게 쓴다거나 서약서를 그거면 됩니까? 아니면 가족들도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족하고 내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분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가족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연명치료 중단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해놓으셨으면 가족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자식들한테 확답을 받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만 그냥 연명치료 중단 서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가족들이 문득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족 자식이 둘만 돼도 의견이 다르면 의사 입장에서는 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명치료 중단을 정확히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해놓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이거를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동의도 다 이미 구해 놓으셨고 설득도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명치료 중단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형 호스피스가 중요한 게 집에서 호스피스를 한다는 거는 연명 치료 안 하겠다는 안 얘기죠.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 대부분이 의외로 본인이 사시던 곳에서 돌아가시고 싶어 하시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네네네. 이제 삶을 정리하시길 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다 같이 아픈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가족들은 뭐 주말에 한 번씩 오고 그거보다 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가정형 호스피스가. 근데 문제는 가족들 힘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큰 대학병원 말고는 거의 최초라고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좀 늘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만일 왕진하면 그 왕진 비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아니 사실은 중앙 호스피스 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의사들한테 이걸 가정의 호스피스를 늘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의사로서도 겁이 일단 덜컥 나는 부분이 잘 모르는 제도고 내가 집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잘 배워본 적이 없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보상이 될 어느 정도 이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수급이 될지도 잘 그냥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을 보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좀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뭐 돈이 아니어도 인력을 충원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간호사랑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외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채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간호사를 채용하려면 그만큼 자기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넘어야 되는 허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외래로 그냥 내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제 선생님처럼 왕진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이제 많이 두려워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수입적인 측면에서 더 높아져야지 수가가 좀 다르게 계산이 되죠. 그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은데.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수가라고 해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지급 드리는 비용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충분히 좀 그게 되어 있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를 채용해야 된다든지 1급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면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의사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훨씬 더 베네핏이 좋다 그러면 다 일로 갈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무효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약간의 수가 조정하고 뭐 약간의 인센티브로 야, 이런 일을 해보지 하고 싶어 하겠어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네.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 과제로도 이 AIP라고 해가지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고 죽는 이런 것들을 좀 본격화하자라는 게 선정이 돼 있어서, 네네. 예, 그래서 재택에서 돌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얘기하신 좀 연명치료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면 그 본인에게, 그 본인의 환자 본인에게 네. 무슨 금전을 주거나 이러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겐 간접적으로 뭔가 그 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한다는 도덕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연명치료를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이 재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가족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에 그 가족들을 좀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적인 어떤 개념이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연명치료나 이제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같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통령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조금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계속 질타했거든. 왜 이러냐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가정형 호스피스를 확대하면 응급실 뺑뺑이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이건 뭡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형 호스피스 팀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실, 아니, 응급실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열이 날 때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양원에 계신 분이 열이 나면 요양원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밤에라도 응급실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뭐 폐렴이다 아니 뭐 하다 해서 다시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요양원 가시고, 근데 한번 폐렴 걸리신 분들은 이게 재발이 많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셔틀을 하고 나면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노령의 환자를 폐렴으로 진단을 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르신은 더 이상 이제 나는 병원도 가기 싫고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연명치료 중단을 했는데도 그냥 그 기관에 있으면 보내지는 거예요. 응급실로.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더하기 이런 노년 환자만 볼 수 있는, 정말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간이 그냥 응급실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그쪽에서 만약에 지역에 그런 구역이 하나만 지정되어 있어도 그쪽으로 그분들은 연명치료 중단된 분들이 오시면 간단한 검사해서 이분은 항생제를 어떻게 투여하자 해서 그것만 치료해드리고 중단하면 되는데, 이제 응급실 가게 되면 CT, MRI 뭐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니까 그런 불필요한 검사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없앨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보험 재정도 좋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연명치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의료사고라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다 조사를 합니다. 모르는 환자잖아요. 온갖 검사. 평상시 아는 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갖 검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진료팀으로 넘기게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연명을 하려면 또 의료진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살펴보고. 그러니까 응급실도 응급실인데 뒤에 있는 배우 진료에서도 상당한 인력과 이제 시설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대통령이 말한 보험 재정과도 연결이 되는 엄청나게 거예요. 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의사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네. 이 분야로 의사 선생님들이 넘어올까요?라는 일단 질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의사가 하고 이제 이 1급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좀 더 손쉽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경증이거나 이렇게 위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뭐든 자격을 준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아니, 저는 이 필수 의료, 그러니까 가정형 호스피스도 필수 의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필수 의료라는 게 노령층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가정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다 해결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지역 의사를 배출한다고 했을 때 그 계획 중에 가정 호스피스를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인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지역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님이 지금
이렇게 호스피스를 언급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지역사회 의사가 배출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켜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의사들이 같습니다. 많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 드는 생각이 그 고급 인력인 의사가 제주도 막 150km씩 하면 이동 시간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엄청 거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다 가고 요즘은 기술이 태블릿 들고 가서 그렇죠. 네, 의사는 영상 채팅하듯이 너무 많이 나갔어. 네, 그러면 이게 차근차근 합시다. 하루에 막 10명, 15명도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차근차근 하시고. 아틀라스를 시킵시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간호사법이 통과돼서 간호법이 통과돼서 네. 간호사들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약간 더 어.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조정하면은 이제 그런 아니, 부분을 지금 풀 수 있죠. 그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도 이 왕진 가고 하지 않나요? 의사 따라가나요? 꼭 의사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가정형 호스피스의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종합병원의 그 저희 선배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오신 그 호스피스 교수님들이 대부분 겸직이세요. 겸직이어서.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있고 이건 겸직. 겸직.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전담을 시키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의 맞아요. 지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포괄적이라도 지시를 좀 받아야 돼요. 대학병원은 그런 게 있네. 겸직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 집중을 못하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디 수원인가도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입원형이랑 가정형 같이 해서 네. 혹시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좀 관심 있어요. 이런 의사분들은 아니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신청이 받아들여졌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복지위원장님이 아셔야 될 게 앞에 6개월 동안 자비를 들여서 성과를 내서 30건 이상이 있어야 이거를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연히 30건 이상 6개월 동안 제 자비를 들여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급여 다 주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서 그래서 제가 1호인 거예요. 앞에 6개월 자비를 들여서 이걸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의사가 너무 거의 장벽이었는데. 약간 네, 경력직 신입을 요구하는 느낌인데요,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돌아다녀서 환자들을 보면 경력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노인을 보는 거랑 말년기를 보는 거랑은 좀 의료 차원이 다르긴 맞아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6개월을 하라고 하면 의사들이 몇 명이나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황 원장님 또 뭐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도 나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좀 길게도 좋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탁 요청. 네. 그렇죠. 뭐 등등등.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이런 작은 소외된 분들까지 신경 써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가정형 호스피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마지막 소원이 내가 집에 한 번 갔다 오는 거. 내 집에 가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갔다 오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의 그 소원이 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소원이 들어지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의료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의료통합 돌봄 시스템에서 근데 이 가정형 호스피스가 빠져 있어요. 호스피스 제도가 빠져 있다 보니까 집에서의 임종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포함시켜 주셔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전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본인이 운전도 하더라고. 하루에 150km 진짜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님도 답변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돌봄 통합 같은 경우도 아직 모델이 정확하게 정착이 안 돼 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개념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말기의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뭔가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낯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도 변화와 정착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그 앞단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근데 대신에 빨리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과제로도 선정이 돼 있어서 올해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만 하여튼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필요가 있고 일본은 이미 이런 게 상당히 정착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빨리 좀 가야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사님이 보고 있을 거니까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하여튼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이 가정용 호스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려고 또 먼 거리 달려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네. 제가 놀러 가서 네. 제주도 명예도민 아닙니까 제가 놀러 가서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메디오늘 가정의학과 황지연 원장이었습니다.